이번 주만큼 염이사님과의 만남을 고대했던 때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아마 저 같은 마음이셨던 분들 많을 텐데요. 뭐 국내 주식, 미국 주식, 중국 주식, 주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럴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주식 진짜 하지 말아야겠다. 나의 행복지수를 너무 좌우한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시던데요. 염이사님과 함께 오늘 또 연물리의 비밀노트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주식 이래도 해야 됩니까? 해야죠. 아, 그래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뭐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는 건 아니죠. 물론 아닌데 옛날에 뭐 금융위기도 있었고 코로나 때도 있었고 다 세상이 망할 것 같았거든요. 뭐 정말 가까운 예로는 계엄 터졌을 때 그때도 있었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안 좋을 때 투자했을 때 결과가 대부분 좋았거든요. 네. 반대로 보면.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실패하는 게 결국에 이제 가장 큰 건 그거 같아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너무 오를 때 그때 이제 나만 안 하면 이상하니까 그때 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좀 급락장이 왔을 때 손해가 또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 12월 아시겠지만 그때는 미국 주식하고 국내 주식하면 바보 소리 듣고 미국 주식하면 정말 최고다. 네. 이 소리 들을 때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또 반대가 돼버렸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앞으로 뭐 2, 30년 안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번 반복할 텐데 그럼 결국 이런 걸 극복 못하면 사실 이제 못하는 거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런 일 때문에 투자를 하지 말자. 그거는 저는 좀 동의하지는 않고 결국 내가 어떤 기업 어떤 마인드로 투자할 거냐. 네. 요게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뭐 주식을 하려면 그릇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게 결국 그래서 공부하라는 뜻인가 봐요. 그죠. 공부하는데 예. 평소에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리서치는 평소에 하고 주식 투자는 이럴 때 해라. 오히려 급락할 때. 예,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급락장은 와요. 근데 이제 사실 못 참습니다. 사람이 돈이 있으면 그게 급락장을 못 기다려요. 왜냐하면 좋은 게 보이면 지금 바로 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데 그래서 뭐 그거 뭐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급락장이나 이런 변동성은 늘어오고 이 변동성이 있어야 또 항상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고 좌절하고 그냥 아이 난 주식 영원히 안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나를 생각합니다. 돌아보는 시간. 네.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이게 물려 있는 게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게 트럼프가 이렇게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급락장도 급락장 나름이잖아요. 네. 다 성격이 있는 그죠.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물론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지만 사실 그 하루 전날만 해도 거의 뭐 경기 침체 가는 분위기로 그렇게 돼서 더 그죠. 공포 심리가 예. 많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트럼프가 너무 세게 나가니까 트럼프가 설마 바꾸겠어 이랬는데 결국에 근데 누구도 금융 시스템이 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이제 그때도 아시겠지만 갑자기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트럼프 생각이 바뀌어버렸죠, 순식간에. 원래는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망하는 건 진짜 없어요. 망하기 전에 뭔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걸 확실히 느꼈고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세게 나갈 거를 뭐 미리 알았다면 뭐 누가 주식을 그때 들고 있었겠어요. 미리 다 팔았겠죠. 근데 그 누구도 예측을 못했고 어쨌든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또 제가 오늘 방송에 설명해드리겠지만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좀 맞아요. 또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걸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자 이번 주 증시 흐름은 뭐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다. 일단은 뭐 이번 주는 정말 극과 극이었고 뭐 진짜 죽었다 살아난 거죠 진짜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관세 부과하고 이게 왜 이렇게까지 폭락했냐면 중국이 보복 관세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보복 안 했으면 그렇게 안 빠졌어요 사실은. 근데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빼고 나머지 국가들은 살려주겠다. 이제 왜냐하면 협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후로 90일 유예 발표 나오면서 증시가 이제 완전히 폭등을 했고 중국만 124%. 근데 중국도 최종적으로는 145로 수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관세 부과가 됐고. 근데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는 최악은 이제 지나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은 좀 이제 어쨌든 환호를 좀 했고 또 거기에 물가도 좀 안정화되는 모습들도 좀 나오면서 일단 시장은 좀 안정감을 찾고 있다. 그러나 뭐 변동성은 아직까지는 뭐 끝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이 확실히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다시 급락을 했거든요. 한 4%나 또 급락을 했는데 그날 한국 증시는 오히려 코스닥이 막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또 디커플링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확실히 과거보다는 한국이 올해만큼은 좀 강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또 시장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미국이 어쨌든 올해 굉장히 약하긴 하거든요. 그 배경이 달러가 너무 약해요. 달러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달러로 돈을 좀 벌었는데, 네. 근데 이 달러마저도 지금 속절없이 환차익을 보기가 빠지고 있어서 이 달러가 빠진다는 거 그만큼 미국이 지금 매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미국에서 빠져나간 돈들이 달러 약세는 사실 한국 증시에는 호재거든요. 사실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가 좀 잘 버티는 건 이 달러 약세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달러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약달러. 이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 중에 하나가 무조건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거예요. 적자 줄이려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져야 돼요. 우리나라도 원화가 약하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 되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달러 약세를 이제 원하는 건데, 어쨌든 의도했든 아니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지금 실제로 달러는 급락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과거랑 다른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트럼프가 천재다 막 이런 네.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자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90일 이후에 이 카드를 쓸 거라고 뭐 예상한 사람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뭘까요? 채권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주가가 폭락할 땐 눈 하나 깜짝도 안 하더라고요. 빠질 거 알았다. 내가 수술하고 있으니까 좀만 참아라. 이랬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부터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 올까봐 채권 금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금리 오르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경기는 더 악화될 텐데 왜 금리가 오르지? 근데 시장이 되게 이제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채권 금리가 좀 급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혹시라도 지금 경기 침체가 오고 이러면은 금융 시스템에도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기업들이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뭔가 좀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뭔가 내가 유동성 문제나 뭔가 나한테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사람은 이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산을 팔기도 해요. 네, 현금화를. 혹시 모르니까. 근데 기업들이나 아마 금융회사들이 채권을 좀 팔았던 것 같아요. 이게 혹시 뭔가 터질지 모르니까 미리 좀 확보해 놓자.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팔면 어떻게 되죠? 채권 값이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 금리가 오르죠. 반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경기 침체 온다 그러면 채권은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채권 값이 오르죠. 오르는데. 그래서 채권 값이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근데 지금 이제 채권을 현금화하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이 반대로 금리가 급등하는 그런 현상. 근데 금리가 급등하면 또 신용 경색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뭐라고 했냐면요. 사람들이 겁먹은 것 같아서 90일 유예시켰다. 네. 이 발언을 본인이 했어요. 이 얘기는 주가 얘기한 게 아니라 채권 시장이 지금 갑자기 요동을 치니까 네. 이거 못 막으면 기업들도 잘못하면 쓰러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상호관세 90일 유예했고, 아마 채권 금리가 떨어졌으면, 계속 떨어졌으면 아마 트럼프는 아무 말도 안 했을 겁니다. 계속 이 정책을 끌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금융시장에 뭔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결국 이게 망가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일단 사전에 일단 트럼프 푸시라고 그러죠. 본인이 이제 주식시장 주가를 방어하는 거죠. 그거를 하나 발표를 했고, 실제로 그 방어가 통해서 주가 지수도 급등하고 금리도 조금 이제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뭐 무려 145% 관세? 그러면은 상호 관세가 유예된 거는 이제 시장의 환호를 불러일으켰지만, 중국 관세를 보면은 이거는 또 뭐 중국 투자자분들 포함해서 되게 당황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5%가 이게 상상이 좀 가세요? 누구는 140. 금수라고. 네. 중국 금수. 와,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그냥 아예 무역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네, 서로 간에 교역 그냥 중단. 교역이 중단이고. 그렇죠. 옛날에도 그러니까 1930년에 이제 미국이 관세를 20%까지 올리는 스무트 홀릭법을 이제 그때 관세 발효를 했는데, 그때도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주요 항구에서 미국산 자동차, 스페인산 과일, 캐나다산 목재, 그 아르헨티나산 고기 같은 품목들이 전 세계 항구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너무 관세가 올라가니까 교역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네. 사실 비용이 증가하게 되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어쨌든 중국을 145% 때리면서 평균 관세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27%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전체 다 합쳐서. 네. 물론 중국만 145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100년 만에 최고 세율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역이 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100년 네. 만에 최고 세율. 네, 최고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100년 전으로 우리 뒤로 돌아간 겁니다, 지금. 정말 황당한 일이죠. 어쨌든 중국 관세 때리면 그럼 누가 제일 피해를 볼까요? 중국이 피해 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미국이 피해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만드는 것 중에 대체제가 없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대체를 하면 관세 신나게 때리겠죠. 뭐 중국이 뭐 망하든가 말든가 우린 때린다. 이러면 되는데 이 피해를 누가 받냐면 중국은 그냥 내수병하면서 버티면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예를 들어 애플 아이폰만 해도 중국에서 85%가 만들어져요. 아이폰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쓰잖아요. 그거 어디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인도에서 일부 대체는 하겠지만 중국 비중이 80%나 됩니다. 일단 거기서 그러면 아이폰 가격 오른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145% 때리는 순간 아이폰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사기 어렵고 가전제품, PC, 그다음에 주로 많이 수입하는 게 그 게임기 같은 거, 또 장난감, 아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가격이 145%니까 그냥 여기서 절반만 해도 일단 70%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상이 잘 안 돼요. 70%는 소비자가 떠안고 나머지 절반은 업체들이 떠안아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옛날에 미국에 있는 무슨 월마트나 이런 저가 할인점 가면은 더 이상 저가가 네, 저가가 아니죠. 없네. 중국산이 더 그러니까. 제일 비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죠. 네. 근데 대체제가 없으면 그냥 사야 돼요. 그래서 중국은 생각보다 여유롭다. 중국은 그냥 버티기로 들어가겠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하는 거는 많진 않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중국도 같이 때려버렸거든요. 근데 피해는 사실은 미국이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 리는 없어요. 아는데 여기서 굽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촬영하는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서로 치킨 게임 하면 서로 이제 운전대 잡고 그냥 들이받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운전대 살짝 돌리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중국과 협상하고 싶다. 이 얘기를 꺼냈어요, 먼저. 중국이 먼저 꺼낸 게 아니라 중국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이 얘기는 뭐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게 지금 보여주기다. 답답한 이제 심정이 나오는. 왜냐하면 중국이 먼저 고개 숙일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래요. 보여주기가 예, 아니라. 왜냐면 이렇게 세게 때리는데 중국은 수출 많이 하니까 중국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근데 있거든요. 방금 그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논리 있잖아요. 네. 중국은 사실 별로 피해 있을 게 없다라는 그 피해가 논리. 없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왜냐면 수출을 하니까. 근데 이렇게 강대강으로 갔을 때 결국엔 누가 누가 제일 끝까지. 피해 보냐면 미국 기업과 미국 소비자가 중국보다 훨씬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몰랐을까요? 모를 리는 없죠. 근데 이제 본인 정책은 그거거든요. 관세를 때려가지고 자기 말 듣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전화해서 협상하면 아마 깎아줄 거예요. 반드시. 이건 깎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중국이 오히려 미국이 때리니까 더 세게 나갑니다. 지금 중국도. 그러니까 트럼프도 되게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관세 때리자마자 중국이 보복하니까 여기다 50%더 얹어버렸잖아요. 이제 열받아가지고 아마 더 올려버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결국엔 본인한테 자충수가 된 것 같고 먼저 협상을 지금 요청을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는 또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 중에는 미중 협상 얘기도 저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와, 다음 주 중에는 미국 협상 얘기까지요.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자, 요즘에는 이게 뭐 우스개라고 해야 되나요? 작전 세력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네네. 만큼 진짜 뭐 관세 유예, 부가 막 이렇게 반복하면서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트럼프 1기 때도 사실 그런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좀 지금하고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때랑도 되게 비슷했던 게요. 2018년 12월에 그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하고 뭐를 했냐면 관세 유예하겠다. 그때 똑같아요. 일자도 90일간. 지금과 똑같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때랑 또 비슷한 게 그때 그 미국 무역부 대표가 라이트 하이저인데 네. 이 사람이 되게 강경파예요. 이 사람 대신 문우신이 이제 주도를 했어요. 문우신은 온건파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게 하워드 러터닉 상무장관이 강경파거든요. 이 사람이 진두지휘를 했는데 갑자기 그 90일 상호관세 유예 발표 전에 베센트 장관한테 이걸 넘겨준 것 같더라고요.
베센트 장관 또 온건파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때랑 이제 스토리가 비슷한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리고 관세 유예 발표했죠. 근데 여기서 결과론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6개월 후에 미중 합의가 번복돼서 다시 관세를 때려버렸어요. 그 주가 다시 폭락하고 아, 추가로 10%를 또 때렸어요. 네. 네, 3개월 후에 또. 그러니까 스토리가 좀 이게 생각이 되시죠. 만약에 우리나라로 이제 지금 90일이니까 7월이거든요. 7월쯤 돼서 다시 험악해지는 분위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죠, 물론 잘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1기 때 이런 일이 되게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협상하고 유예했다가 트럼프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또 때립니다. 때리고 거기다 더 얹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협상 또 해요.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식시장은 환호했다가 시간 지나서 다시 급락하고 이게 반복되는데 트럼프의 방식이 좀 그런 그런 거 것 봐요. 같아요. 줬다가 안 받으면은 예, 그래 예. 말어 했다가 더 그리고 나쁜 더 거. 던져버 더 지르고 그리고 또 협상합니다. 그런 식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셔야 돼요. 90일 유예 우리가 받았지만 협상이 안 되면 더 두들겨 맞아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리고 나중에 또 협상하겠죠. 예. 그래서 일단 이제 90일 동안 일본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할 텐데 여기서 협상 결과가 이제 중요해지고 있다. 거기서 근데 일기랑 다를 수도 있는 게 일기 때는 중국하고만 했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랑 하니까 어쨌든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의지가 많으니까 일기랑 다르게 협상이 잘 돼서 관세율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랑 무조건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방심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이게 예상을 하회하면서 좀 안도감을 줬는데, 근데 물가 안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또 좋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관세 부과 전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일단 지금 이게 시장이 좀 무시는 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관세 부과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4월 2일 날 이제 언급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실제 부과는 4월 9일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나 이제 지금 전 세계 관세는 10%는 무조건 부과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3월 데이터는 옛날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걸 많이 신뢰는 안 하지만 그래도 데이터는 되게 좋아요. 네. 지금 왜냐하면 3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2.4% 상승했는데 전월 있죠. 월 단위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전월비 예, 마이너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물가는 꺾인 거고요. 그러네요. 근원 소비자,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을 뺀 거죠. 요게 더 중요한데 요거는 전월 대비 0.1% 상승하면서 2.8이거든요. 전년 네. 동월로는 21년 3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주거비도 다 꺾였고 휘발유 가격 빼고는 웬만한 지표들이 다 꺾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이 지표 나오면 엄청 환호를 했을 거예요. 야, 물가 완전히 꺾였다. 이제 금리 인하 더 하겠다. 이럴 텐데 이 지표 나온 날 미국 증시 나스닥은 4%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를 신뢰를 잘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4월 달에 이제 소비자 물가 나올 텐데 그 다음 달에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가 더 중요해진 것 같고 네. 어쨌든 이거는 관세가 부과되기 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추이 자체는 꺾이는 건 맞아요. 전체적으로 미국의 물가는 안정감을 확실히 찾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4월, 5월 달의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그때 관세가 물가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한두 달 정도는 더 지켜보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두 달 정도요. 네. 더 지켜보고 판단을 내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국 관세가 부과가 되면 아이폰의 가격이 뭐 어떤 사람들은 300만 원대, 또 일각에서는 500만 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관세 회피하려면 그럼 미국에 공장 지어라 그러면 된다. 뭐 트럼프는 이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어떻게 이게- 되는 거예요, 아이폰?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라고 하냐면 미국 사람들 중산층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대요. 무역 적자는 나의 손해다. 이 생각을 한대요. 근데 무역 적자면 손해일 수 있죠. 적자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면 뭐 장난감 가게에서 물건을 산다고 쳐보세요. 아이가 막 사달라고 해서.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주기 싫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아이가 원하니까 적당한 가격에 사주죠. 그래서 돈을 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중에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혹시? 내 아이를 위해서 사주는 건데 내가 이거 돈 냈으니까 나는 손해네. 그리고 여기 매장은 돈 버는 거니까 매장만 이익이고 나는 손해네.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대가 지불하고 돈 내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에서 아이폰이 가요.
미국으로 가잖아요. 아이폰이 이제 미국으로 가서 내가 합당한 가격을 내고 샀어요. 네. 그럼 그 무역 적자죠, 일단. 미국 입장에서 적자잖아요. 수입을 했으니까. 대신에 이 돈을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미국은 보통 국채로 주죠. 달러로 주긴 하는데 중국이 이걸 국채로 받고 가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미국은 빚을 진 거죠. 네. 근데 미국만의 특권이죠. 전 세계 어느 나라가 그런 식의 거래를 하겠어요. 보통은 그냥 우리가 현금 주고 이렇게 그렇죠. 주고 받는 건데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전 세계에 다 있죠. 그래서 돈 한 푼 안 주고 물건 사올 수도 있어요. 그냥 빚내서 나 국채 줄게. 물건 좀 줘. 이게 미국한테 손해인 건가요? 손해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아이폰 필요한 거고. 근데 이런 제품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 뭐 수출하기도 하니까 트럼프의 생각은 이거예요. 이 자체가 손해다. 여기서 들어가요. 그래서 무역 적자가 많은 게 손해라고 생각해서 무역 적자에다가 수입액으로 나눠서 관세 때려버렸잖아요. 이 인식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왜 손해라고 생각하는지도 황당하지만 손해라는 생각하는 순간 답이 안 나와요. 그잖아요. 그러면 무역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이걸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애플한테도 그렇잖아요. 아이폰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건데 만들 수 있나요, 지금? 애플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든다? 그러게요. 아니, 만들 수 있죠. 만들 수는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공장 일단 옮겨야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조립해야 되는데 인건비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일단 조립비가 중국에서는 그 $30래요. 휴대폰 하나 하는데 미국에서는 $300. 일단 10배로 뛰어요. 10배요? 네. 그리고 그 주변에 공급망이 갖춰져야 돼요. 네. 무슨 공급망? 아이폰 조립이 끝나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반도체, 카메라, 각종 부품들 다 들어가잖아요. 그거까지 다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 공장을 그러면 조립 공장만 있고 다른 부품은 다 수입을 해요. 그럼 그것도 관세 다 때리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성립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일자리를 주겠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를. 그럼 과연 미국 사람들이 물론 뭐 중산층 일자리 생겨서 좋을 수도 있지만 이분들도 훈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용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 제가 봤을 때 3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하라는 게 좀 제일 문제 아닌가. 그래서 500만 원까지 간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500만 원. 그러면 아이폰을 누가 살까요, 도대체? 예, 500만 원. 그래도 살 수 산 사람 있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 부자들이야 상관없는데 네, 그래도. 안 사겠죠. 그러게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그냥 이 관세 정책 철회될 때까지 하지 말자. 그리고 중고 제품 거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번 트럼프 관세를 이렇게 올리면 최대 피해는 미국 소비자가 봐요. 미국 사람들은 어쨌든 월마트에서 중국산 저가 제품을 싸게 사서 그 돈으로 어쨌든 풍족하게 산 것도 맞아요. 자기의 제조업 일자리는 그렇죠. 없어졌지만 미국 소비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사실. 서비스업 일자리가 또 있잖아요. 그걸로 지금 서비스업 일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85% 이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지금 하려는 건 그거예요. 이거를 제조업 일자리로 바꾸고 싶은 것 같아요. 제조 강국으로. 이걸 바꾸는데 이 큰 나라가 그걸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피벗을 해요. 바꾸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걸 너무 무리하게 빠르게 추진하려다가 이런 좀 역풍이 좀 불고 있다. 그래서 지금 또 뉴스가 나왔던 게 일부 기업한테 예외를 주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애플인지 모르는데 너무 관세 피해가 크니까. 네. 그럼 그게 애플이 되면 애플은 또 면제당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애플 1기 때도 면제를 해줬어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의 정책이 처음에는 아무튼 굉장히 셉니다. 센데 최근 나오는 뉴스는 뭔가 조금씩은 바뀌어요. 조금씩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다음 주에도 좀 완화되는 방향들이 나올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다음 주가 좀 중요하네요. 예, 다음 그렇죠? 주에 만약에 트럼프의 생각이 진짜 바뀌는 식으로 좀 나오면 시장은 더 환호할 수도 있죠.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예, 지금 사실 하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진짜 추이를 봐야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국채금리 이제 급등하면서 이게 그럴 수가 없는데 급등한다 이러셨잖아요. 침체 국면에서. 근데 그러면서 중국의 음모론 나왔더라고요. 이게 미국 국채 매각의 배후에 결국 중국이 있었다라는 내용인데 만약 이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위험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이게 중국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어요. 명확하진 않은데 거론됐던 게 여러 이유가 있어요. 금리 급등. 아까도 이제 처음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업들이 혹시 모를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팔았다. 이게 좀 가장 저는 근거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가 이게 미국 금리가 그때 10년물이 4.7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트럼프 당선되고
그리고 이번에 3.8까지 빠졌거든요. 그럼 채권 사신 분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채권 금리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차익 실현. 여기서 트럼프가 더 세게 나가겠냐. 그러니까 이제 금리 바닥 찍은 것 같다. 그래서 위에서 사신 분들이 파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그것도 매도니까 당연히 채권 금리를 올리는 요인이고, 세 번째가 그래도 세상이 망하겠냐. 경기 침체까지 안 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채권 금리가 안 떨어지거든요. 그것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전쟁을 펼치면 물가 오를 수 있죠. 물가는 금리 상승 요인이거든요. 네. 그것도 작용했던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음모론이죠. 약간 중국이 미국 국채를 좀 많이 갖고 있는데, 미국채를 7,950억 달러 정도 일단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7,95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정도 돼요. 금액이 꽤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것도 많은 게 아니에요. 미국 국채 시장이 전체 27조 달러예요. 거기에서 비중은 2.9%밖에 안 돼요. 와. 네. 근데 물론 이걸 순식간에 때려버리면 당연히 영향을 주지만, 중국이 그냥 어마어마한 규모로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이 미국 국채를 줄이고 있는 건 맞아요. 과거부터 계속 줄였거든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네. 근데 그날 또 나왔던 얘기가 일본이 던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일본의 일부 금융기관이 급해서 네. 이게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자금 확보 차원에서 현금화했다.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이유는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결과가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금리가 튀었어요. 금리가 올랐다는 거는 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트럼프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움직여 버렸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도 저는 이 이슈 때문에 주가도 바닥은 좀 나온 거 아닌가. 왜냐하면 트럼프가 더 이상 세게 나가기 힘들어요. 여기서 더 세게 나가버리면 정말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 금리 급등이 트럼프의 폭주를 일단 막아버렸다. 제동을 좀 걸어줬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폭주를 막아버렸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외국인들은 또 어떤 추세를 보였는지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과 상승한 업종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승한 업종 가운데서 좋은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업종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래도 이 급등락장에도 급등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사실 좀 요즘에 대선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정치 테마주는 좀 배제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그거 배제하고 좀 좋았던 게 이제 건설주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이나 건설 중소형주들이 네. 요즘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 여기도 물론 이제 정부의 그 인프라 투자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추경 예산 그런 좀 정책 이슈도 있고, 올해 이제 건설 업황도 돌린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건설 중소형주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봇주도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도 다음 주 한번 더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LNG 관련주도 계속 좀 주목하시면 좋은 게, 결국 우리나라가 미국에 쓸 카드 중에 하나가 LNG거든요. LNG 이제 수입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LNG 관련주도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음 주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미사님께서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의 오지훈 연구원님이 이거 이제 조선업종 얘기인데, 미국이 쏘아올린 한국의 가스선, 이런 이제 제목인데요. 일단 이제 미국이 중국산 선박을 보유한 해운사나 중국 조선사에 이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 이게 확정이 됐고 4월 17일 날 최종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부과는 할 것 같은데, 이것만 봐도 일단 우리나라 조선주가 당연히 반사이익을 얻게 되겠죠. 근데 이제 많은 조선업종이 좋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조금 접근 방식이 좀 달라요. 다른 조선 이제 분석 보고서랑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걸 만드는 회사를 좀 보자. 첫 번째가 LPG를 좀 주목하자. 보통 LNG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LPG가 이제 가스에서 나오는 부산물 중에 또 하나인데 이 글로벌 물동량 중에서 이 LPG 점유율 1등이 미국이래요. 미국의 LPG 점유율이 지금 47%인데 이게 60%까지 늘어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천연가스나 이런 걸 많이 생산을 하면 또 LPG가 나오는데 그걸 주로 아시아 쪽에 많이 수출하는데 최대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이제 미국에서 중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중국이 미국산 LPG 안 쓰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입장은 아닌 게 LPG 수요가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계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싸진 않기 때문에 아마 이거랑 별개로 계속해서 수입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LPG 운반선도 중국과 한국이 좀 경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LPG 운반선의 성가 상승률이 2008년에 최고치였거든요. 근데 거기보다 지금 26%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LPG가 공급은 부족하고 선박이 성과는 굉장히 좋은 그런 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 조선사가 지금 점유율 1위인 그 업종 중에 하나고 또 중국 선박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관세를 때려버리면 만약에 중국 조선사를 이렇게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 선주들 입장에서는 한국 배를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수혜를 받을 것 같다라는 좀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가 에탄 운반선이라고 있어요. 네, 이제 네. 석유화학. 들어봤어요. 네, 요걸로 이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내는 건데 여기는 이제 이 에탄 운반선을 운반하는 거는 100%다 미국산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또 수출을 하거든요. 주로 아시아 쪽으로. 근데 이 물량은 거의 한국이 다 싹쓸이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수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근데 일본은 경쟁력이 없대요. 이거 건조한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에탄 운반선도 한국이 대부분 가져가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그동안 조선하면 항상 LNG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LPG랑 에탄 운반선을 좀 새롭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 가지 기업을 좀 제시해 주셨고 네. 첫 번째가 HD 현대중공업 이런 가스선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고 두 번째가 HD 현대미포 여기도 그 가스선을 잘 만드는데 LPG 선박을 또 굉장히 잘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 면에서 수혜를 받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름이 세진중공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가스선에 들어가는 그 탱크 LPG를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담는 탱크입니다. 보관 탱크를 만드는 회사인데 주로 현대미포나 현대중공업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거의 이런 LPG선 보관 탱크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세진중공업도 이 사이클에서 수혜를 좀 받지 않겠냐라는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업종 좋긴 하지만 이런 특수한 가스선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LNG 얘기를 많이 하는데 LPG도 주목해봐야 예. 된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뭐 이걸로는 아쉬우시죠? 저희 또 내일 나머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90일입니다. 당연히 뭐 우리 정부도 협상을 할 텐데요. 우리 정부는 어떤 전략으로 좀 협상에 임해야 될까요? 일본이 먼저 할 것 같더라고요. 일본이 뭐를 할진 모르지만 먼저 협상을 해서 일본의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일본 관세 이렇게 해서 우리 낮췄다.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트럼프가 원하는 카드를 이제 그 다음에 쥐고 따라가면 됩니다.